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난 어젯밤에도 미국은 정말 극강의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고민이기도 하지만 사실 투자자들의 친구라는데 친구라고 여겨지지는 않지요. 워낙 변동성이 커서요. 오늘 키워드, 첫 번째 매파 본색. FOMC를 얘기합니다. FOMC가 끝났는데요. 대체적으로 매파적인 분위기였다는 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막판에 이제 상승폭을 미국도 반납을 했고요. 긴장 고조는 우크라이나 사태죠. 지정학적 이야기는 뭐 판단할 수가 없어서 참 그런데요. 우리 연휴 사이에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중요한데 지나갈 걸로 보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하면서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변동성도 크지만 나름 선방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FOMC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다시 확인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정상화의 과정으로 서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조금 안정성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대체로는 정상화의 복귀 과정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LG엔솔이 워낙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빨아가고 있고 관심이 있는데요. 포함해서 시장 전략들 세우고요.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출발하겠습니다. 잠금 해제입니다. 정말 많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장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의논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인포스탁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일단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볼게요. 오늘은 특징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세아제강, LG 이노텍, 에코프로 그룹주 이 종목명만 봐도 둘러싼 이슈가 정말 많은데요. 하나씩 시세 좀 볼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 2배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했죠. 24%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16% 정도 낙폭 줄인 상황, 시가총액 2위권, 현재가 49만 8천 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온통의 관심이 다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장비, 2차 전지 생산, 소재 관련한 종목들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수혜 장비주로 여겨졌었던 삼진 L&D, CIS, TSI, GI텍, V원텍 등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배터리셀 생산 종목들도 모두 내려가곤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한 1% 미만의 하락권 62만 7천 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네요. 에코프로 그룹주로 가보죠. 어제 내부자 거래 이슈로 급락했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 오늘 모두 다 상승입니다. 회사 진화 노력과 선반영됐다라는 표현 등이 나오면서 올라서고는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매도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곤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악재 등으로 여행주 울적한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강보합이지만 인터파크, 노랑풍선 등의 종목들 모두 조금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 확인되네요. 세아제강 보겠습니다. 올해 내내 4거래일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4일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실적 좋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정용 강관, 미국 반덤핑률 0% 재산정의 소식이 새롭게 전해집니다. 오늘 어떨지 한번 봐야겠고요. LG이노텍 5일 만에 상승입니다.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지난 호실적에 대한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 궁금해요. 사실 어떤 걸 질문드릴까 너무 고민했는데 위원님, 에코프로 그룹주 질문을 드려볼게요. 급락 나왔고 오늘 다행이랄까요? 상승불을 켜곤 있는데 불안해서요.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네, 일단 이 종목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LG엔솔이 상장하기 이전에 어제 발표된 뉴스, 얼티엄 배터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투자, 삼공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 이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담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투자 심리를 뒤흔들 수 있는 급락이 나왔고 거래를 실었단 말이죠.
오늘도 물론 거래를 실으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서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빠른 V자형 반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재 이틀간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또 매물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 심리가 꺾였다라는 점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자형의 빠른 반등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비중 축소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리 이제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어야 현재의 주가가 좀 더 공고히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V자형의 기술적 반등이 없다면 일단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선 프로그램들에서도 전략들이 조금 반등 시 매도해보자라는 의견도 꽤나 많았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속도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의 특징주로 꼽았던 세아제강입니다. 시동거는 제자리 찾기. 어떤 포인트로 얘기해 주실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원재료 가격. 원재료 가격을 반영했을 때 세아제강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떻다라고 풀이를 해주실 건가요? 네, 세아제강은 말 그대로 제강 업체이긴 하지만 강관 전문 업체잖아요. 네. 그러면 강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원재료를 받아서 강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다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열연 가격 같은 경우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준비대금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스팟 마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세아제강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향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국향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의 열연 마진과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수출만 하는 기업은 아니고 또 내수도 있단 말이죠. 네. 내수 쪽에서 지금 열연 스팟 마진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쪽의 가격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국내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수출 요인으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지금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 부분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철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국의 제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향하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이 종목의 펀더멘탈이 전반적인 실적이 최근에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익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추이를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수출과 관련된 변동성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국의 전반적인 마진 개선이 국내 쪽의 마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 실적도 그렇다면 작년 수준 혹은 작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을 보여줄 경우에는 더 긍정적인 어떤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아지는 포인트를 보면서 긍정의 기대를 하나 쌓아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요. 미국 수출 변동성입니다. 좀 전에 미상무부에서 반덤핑률 3.96에서 0%로 세아제강 포함해서 낮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저희가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해당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한 변동성을 타죠.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관세 매긴다? 얘기 나오면 급락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동성은 앞으로도 쉽게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을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수출을 완전히 막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어떤 관세 유례 조정은 결국 마진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매출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마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게 관세라면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미국의 관광 수요가 늘고 전반적인 미국의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마진율의 작은 변화가 과연 주가와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저는 오히려 앞단에 더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관광 수요가 지금 확 늘어날까요? 이 모든 걸 상쇄할 만큼? 확 늘어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풍력 수요와 그다음에 에너지 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러시아와 어떤 분쟁 관계가 확대될 경우에는 네. 지금 닫아뒀던 셰일 유정의 일부의 뚜껑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용 강관 수요를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의 수출과 관련돼서 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한꺼풀 한꺼풀 지금 부담을 벗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려감을 덜 만한 요소들을 쌓아갖고 거기에서 세 번째 포인트로 지금의 밸류가 타당한가를 좀 들여다볼게요.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앞서 저희 첫 이 타이틀도 제자리 찾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종목의 제자리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종목의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PS가 한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97,900원. 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정말로 뭐 고수익성, 그다음에 시장의 뭐 성장을 구가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PBR 1배, 시장 평균 가기 어렵죠. 그래서 선도업체라면 뭐 PBR 1배까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선도업체도 아니고 그렇다면 PBR 한 0.6배에서 0.7배 정도만 바라봐도 지금보다 업사이드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를 다른 여러 나라의 철강사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대가 나타날 때마다 주가가 올랐다가 그다음에 수익성과 관련된 우려가 나타나면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최근 들어선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일정 레벨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즉 락바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락바텀에서 주가를 업사이드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요인에서 국내 내수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미국 수출의 수요 그러니까 수출의 어떤 가격 변동성이나 마진 변동성은 있지만 미국의 수요가 견조하다면 그것도 커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죠. 자, 그러면 수익성 측면에서도 지금 PBG 관점에서 또 0.4배 아래서 거래되고 있고 그다음에 PE 측면에서는 올해 추정 실적을 맞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3배, 4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 10배까지 간다. 그다음에 이 뭐 1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뭐 0.6배 정도의 수준만 근접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 부분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목표 가격은 한 뭐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점이 사실 13만 7천 원이었어요. 근데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가격을 일단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세아제강 오늘 좀 변동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6% 정도 올랐다가 지금 한 10%예요. 그럼 변동을 활용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매매 전략으로 좀 풀어주신다면요. 뭐 일단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사는 것은 어떠냐? 분할 매수는 전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도망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명확하게 피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항상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청을 하시는 거겠죠. 자, 세아제강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네이버. 그래도 버텨야 한다. 오, 네이버 궁금했는데 포인트 한번 열어볼게요. 위원님은 어떤 포인트일까요? MS는 왜 게임사를 82조에 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샀던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 네. 같은데 이거랑 네이버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질문 싫은데. 네, 그 82조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왜 82조라는 돈을 베팅을 했는가? 그다음에 어떤 자산에 베팅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자산을 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게임 IP, 두 번째는 10,000명에 육박하는 개발자, 세 번째는 4억 명의 액티브 유저를 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부등호를 붙여보면 뭐가 가장 중요한 자산일까요? 게임 IP. 아니죠. 아니요? 저는 게임 IP가 가장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좋은 것은 10,000명의 개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MS가 그동안 모바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까? 우습게 봤던 구글과 애플에 완전히 눌리는 그런 형국으로 갔다가 애저를 중심으로 또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아났는데요. 3세대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는 개발될 그
솔루션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게임이 중요한 이유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실제로 메타버스의 특성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돈 버는 메타버스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쇼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실물과 얼마나 연결이 잘 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가상세계를 가장 잘 구축하고 있는 그런 게임사의 개발 능력을 MS는 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제3세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메타버스에서는 우리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이버 얘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 왜 하는데? 자, 우리가 시계를 한번 되돌려 볼까요? 작년 3월 달 정도였나요? 네이버가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신규 개발자 900명 뽑겠다. 지금 개발자 명 뽑으면 연봉 1억이거든요. 네. 900억의 출혈을 하면서도 개발자들을 뽑겠다? 그리고 이미 네이버에 있는 개발자들 숫자가 상당한데 그만큼을 더 뽑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네이버에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의 가치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액티브 유저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4억 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페토가 갖고 있는 액티브 유저 3억 명이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변동될 수 있겠지만 거기다가 아크버스까지 붙이게 되면 실제로 디지털 트윈과 이미 메타버스를 같이 하고 있는 네이버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이버 시총이 한 50조 정도 되는데 82조에 산 이 블리자드의 가치와 네이버의 가치를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시사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네이버가 얼마나 올라갈지 어디가 바닥일지 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핵심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플랫폼 업체가 소위 두 가지 개발자와 그다음에 액티브 유저에 대한 가치를 이만큼 평가했다면 그럼 네이버가 갖고 있는 뭐 라인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쇼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네이버도 뭐 비슷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60조, 70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어디에 인수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이버의 가치를 우리가 이 인수를 보면 블리자드 인수를 보면서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보면 아 미래에 한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실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가 46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시점에서 이 얘기, 네이버의 가치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포인트 그럼 곧장 가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장 전에 실적의 시사점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뭐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하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YOY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작년에 일단 그 일회성 이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예상을 하회했던 실적은 개발자를 뽑으면 뽑을수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PR 관점에서 혹은 이익 관점에서 보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이 플랫폼 싸움은 결국 얼마나 양질의 개발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네. 카카오라든지 게임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다양한 그런 유니콘 회사들이 최근에 뭐 개발자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실적에 연동해서 우리가 네이버의 가치를 바라볼 거냐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플랫폼의 가치로서 네이버를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투자 관점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의 매력은 여전히 조금 둔화될 수 있는데 저는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실적 악화가 단순하게 뭔가 다른 변동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투자라면 이것은 우리가 미래 가치 개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에 다른 면의 고리를 또 하나 던져주셔서 저희가 늘 한 번 더 이 종목에 대한 사업 내용을 곱씹게 되네요. 저는 네이버를 생각하면 뭐 웹툰, 웹소설 이런 IP도 다 떠오르고요. IP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출하게 되는 건 메타버스 사업이 될 거고 메타버스의 대장주가 또 제페토에서 네이버 이렇게 많이들 꼽았었잖아요. 그 가치가 지금은 조금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소위 이제 밸류만 높게 줬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지금 AI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요.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도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죠. 물론 아직까지 수준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 없지만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만 명이 놀고 있는 제페토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아크버스를 접속해서 이 안에서 광고 플랫폼을 붙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결제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지금 네이버의 제2 사옥에서 소위 이제 그린 팩토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소위 5G, 로컬 5G를 깔고 거기서 브레인리스트 로봇을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이제 잘 구현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이긴 한데 네이버의 미래는 네이버 랩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랩스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 누구와 붙을 거냐? 하드웨어 제조업체들과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현대차와 협업할 가능성이 높고 브레인리스 로봇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다양한 로봇 업체들과 협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하드웨어를 만들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외부로 수주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네이버의 플랫폼 가치는 뭐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꽤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약점이지만 결국은 시장이 다시 한번 어려워지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의외로 사람들이 성장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장주가 쭉 가다가 금리 같은 게 올라가고 정책이 바뀌고 리스크가 쌓이면서 성장주가 폭락하는 시점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경기가 하강하고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선 다시 또 성장주의 개념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저는 여전히 네이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셨다면 뭐 20, 30%의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시기보단 주가가 좀 더 낮아졌을 때 더 사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는 저는 기술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플랫폼의 결합 자체가 결국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네이버의 그린 팩토리에서 시도하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 로컬 5G와 브레인리스트 로봇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는 전고점보다도 높은 50만 원 정도를 제시하겠고요. 대신에 이게 뭐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고 네.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막 천년만년 가면 어떡해요? 적어도 어느 정도 뭐 몇 년 정도. 네, 그것까지 뭐 제가 안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이지만,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네. 뭐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2, 3년 내에 가시화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가는 2, 3년 내에 가시화가 된다면 오히려 내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네이버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많이 사왔거든요. 보유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 시점에 이 전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종효의 잔금 해제 알찬 내용 많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인포삭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